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지난주 폭락세 보인 국제유가 향후 전망은 오늘 국제유가는 반발 매수세송에서 반등하면서 WTI 기준으로 2.4%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달 새 34% 고점대로 폭락을 한 상태고요. 7주 연속의 하락세를 펼치면서 연중 최저가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이는 상유국의 공급 확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옹호 발언으로 저유가를 압박했기 때문일 텐데요. 무엇보다 6일에 오펙 회의가 사우디 감산 의지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연중 최저치 경신에 항공주들, 정유주들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희비가 엇갈리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국제유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또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PDS 문창훈 책임연구원 먼저 만나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제유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계속적으로 폭락세를 좀 펼쳐고 있습니다. 간밤에 다행스럽게 좀 저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유가 이렇게 많이 내린 그 하락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락 배경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우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에 있던 부분들이 공급 과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란 제재 강도를 완화하면서 사실 그동안 오펙 쪽에서 이제 이란 제재에 맞춰서 생산량을 증가시켰는데 미국 쪽에서 이란 제재를 이제 강도 완화를 하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 감산을 반대를 하면서 이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펙 쪽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하면서 재차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G20 회담이 이번 주에 있긴 한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회담이 이제 예정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둔화 우려감도 생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요 둔화, 공급 과잉에 대한 그 이슈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유가의 하락세를 방어할 만한 펀더멘털 상의 호재는 없는 건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다 정책적인 수요나 공급이나 두 가지 정책적인 변수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 과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펙 회담에서 감산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사실 아직 긍정적인 어떤 소식은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2월 6일 날 오펙 총회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G20 회담에서 오펙 감산에 관한 이제 신호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대적인 감산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감산을 하겠다보다는 6월에 이제 감산 완화를 단행을 했을 당시하고 좀 같은 흐름으로 좀 모호한 형태로 생산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 정도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유가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통하게 될지 추가 하락을 더 봐야 될지 변동성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유가에 대한 그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은 우선 제한적이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전망을 하는 배경을 한 가지만 좀 가장 큰 전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미국 원유 생산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방해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펴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전제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는 이제 유가가 낮아지면은 소비자한테 편익이 좀 많이 돌아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달리 저유가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미 이제 유가가 많이 낮아질 정도로 낮아져서 그렇다면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 원유 생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하락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될 수 있냐 하는 부분을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주요 셰일 생산 지역인 텍사스 지역에서 원유 생산 기업의 BEP 손익분기점 유가가 한 45에서 50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 원유 생산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원유 생산 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거다 하는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은 분기 WTI 가격이 전 분기 대비 한 10% 이상이 하락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 지역인 텍사스 지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과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입을 해보면 3분기 WTI 가격이 69.4달러였는데요. 그럼 4분기에 이제 그 가격 자체 한 10% 이상 하락하는 가격 수준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12월에 한 WTI 가격이 한 50달러 수준이면은 그 3분기 가격 대비 10% 수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비슷한 수준이 나왔는데 그 미시적 관점이나 거시적 관점에서 어쨌든 한 45달러에서 50달러 수준 정도 되면은 미 원유 생산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좀 하락하기 힘들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셰일 오일의 이 손익분기점이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 관점인데요. 자, 코리아 PDS 문정은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또 증권가의 시각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국제유가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로 34%가량 이제 폭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국제유가 추이와 더불어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가는 50달러에서 바닥 찍었다라는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닥이 나왔다. 네, 바닥 출현 논리가 높고요. 네. 지금 시황 보시면 하반기부터 이제 메이저 산유국들이 이제 공급 정책을 증산 쪽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이란 제재권에서 8개 국가, 한국도 포함됐는데요. 최대 180일간, 그러니까 6달 동안은 제재 외의 조치가 되게 되면서 유가는 약세를 탔는데요. 시황이 그만큼 이제 10월 이후로는 트럼프 이슈도 있고 해서 공급 과잉으로 시황이 급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차트 보시면 이게 월간 차트이거든요. 2014-15 시즌에 거의 100달러가 이제 반토막 50달러까지 수개월 만에 반토막 났었고 그 이후로는 2016년 초에 26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거기에서는 지금 한 2배 올라 있거든요. 근데 역시 고점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보면 10월, 11월 2달 동안에 한 35% 밀려 있는 50달러 선까지 나와 있고요. 단기로는 일단 뭐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급락이 나왔던 것은 그러한 그 시황 변화도 있지만 주말 동안에는 사우디 쪽에서의 생산량 상해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11월 달에 본인들이 10월보다 생산이 더 늘었을 것 같다라고 이 사우디 쪽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런 그 생산량 증가 발언으로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시황이었었죠. 근데 이틀 동안은 다시 또 반등하면서 일단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물 거래 위주인 두바이와 다르게 WTI랑 브렌트는 나이맥스하고 아이스 이체에서 파생 상품으로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매도 포지션도 많이 늘었었다라는 것이 단기 아주 추가적으로 낙폭이 더 커졌던 재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시면 아까 차트도 보셨습니다만 2015년 1월 달 이후에 만들어졌던 50달러 이 지지 저항권에서 지지선이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사별로 전망치들을 보시면 먼저 NH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12월부터는 유가가 반등이 나올 걸로 봤습니다. 일단 오펙 회동이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변화든지 나올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 유가 전망은 밴드 50에서 70달러 정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단기로 봤을 때 한 60달러 선까지 반등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베스트 최진영 연구원은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 기준점이 이전에는 이제 사우디의 재정 균형을 맞추는 유가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 산유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로 변했다고 합니다. 미국 셰일오일 지역의 생산 비용에서 운송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BEP가 배럴당 47달러 선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 셰일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더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 개입을 할 공산이 높다. 오늘도 이제 제너럴 모터스 관련한 언급들도 보면 상당히 자국의 어떤 이익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나갔던 인력들의 자원들을 미국으로 본국으로 회귀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셰일오일 관련해서도 그게 만약에 추출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밀리게 되면 유가가 관련된 인원들이나 자본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기로 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 경우는 일시적일 것이고 배럴당 50달러 선 정도는 지켜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지금 유가는 글로벌하게 경기 둔화에다가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많이 밀렸는데 이 사우디
사우디하고 미국이 정치적인 관계들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관계들을 이어왔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나올 이슈들에서 글쎄요, 뭐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키움 쪽 시각은 일단 이번 정례 회의를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안이 안 나오면 뭐 말 그대로 직관적이지만 원유 시장은 이제 공급 과잉 국면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 해놓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표 보여드렸던 2014-15 시즌처럼 아주 급락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증권은 단기로는 사우디의 재정 균형,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를 가속화하지 않은 동시에 EMP 산업들, 그러니까 자원개발 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가 WTI 기준으로 $60 초반선에서는 미국과 사우디가 합의를 할 것 같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회귀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간 전망도 배럴당 50에서 $70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이 증산할 것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내년도 유가 흐름은 상고하저 패턴을 띌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2017-18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내년도에도 역시나 주재료는 미국 증산하고 오펙 감산인데 그 힘이 균형점이 치우쳐지는 쪽으로 유가는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잡힐 거로 보고 있고요. BEP가 $40 초반인 미국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에는 내년도에 증산은 계속 할 것으로 하나금융투자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펙 회원국은 재정 BEP가 지금 그 그림에 나갑니다만 각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60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60 미만이 되면 적극적으로 감산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하나금융투자 시각은 내년도 상반기는 $55에서 $65, 그리고 하반기는 $50에서 $60, 연평균 $58 정도를 전망해놓고 있고 마지막 K푸투자증권은 연간으로 $50에서 $70 밴드를 주고 있는데 종합해보자면 유가는 WTI 기준으로 더는 안 밀리겠다 이런 쪽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50 선이 바닥이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무엇보다 앞서서 문채원 연구원도 이제 주목했던 게 6일 있을 오펙 회의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유가의 이제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을지 네, 어떻게 예.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변곡점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렇게 뭐 차트 그려보고 해서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말이 붙은 건데요. 말 그대로 그날을 기준으로 기존의 추세의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답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50 정도면 고점에서 한 30% 넘게 밀려있는 단가이고 예전 큰 흐름 2015년 이후의 흐름 봐서도 그 $50라는 밴드는 상당히 지지저항 역할 변경이 컸던 구간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돌아설 것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변수는 11월 말과 12월 6일에 있을 G20과 오펙 회동이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오펙 플러스 이 회동이 유가의 유력한 변곡점이라는 데는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재료들을 보시면 사우디는 일단 일평균 100에서 140만 배럴 정도 감산 논의를 하겠다는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재정 BEP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재정 적자난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미국하고 러시아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신중론들이 좀 강합니다. 글로벌하게.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보시면 총 3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감산 합의 종료라든지 기존 합의 유지, 그다음에 일간 180만 배럴이었었죠. 그리고 감산 금액이 확대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기존 합의가 유지되거나 감산이 확대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하반 경직성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고요. 이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워낙에 셰일 업체들의 BEP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럴당 다 추정치인데요. 지역별로는 한 $50 정도가 BEP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부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한 $50 쪽 그리고 $60 초반에서 움직여줄 것을 선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절적으로 12월 달은 날씨가 한국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남방철, 낭방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유 설비 가동도 좋아지고 그러면 원유 수요가 좀 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구간에서 하방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그 전에 11월 말에 G20 안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미국이랑 3국이 만나서 암묵적인 결정들이 아마 12월 6일 이전에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시황들도 네. 전달되고 있습니다. 감산 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감산이 있을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유가 하락했다는 금융시장의 그 영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유가라는 부분을 실물로 봐야 되냐, 뭐 금융 변수로 봐야 되냐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파생상품 비중이 높다고 해도 실물로 일단 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는 인플레 심리 완화로 이어지게 되면 유가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 속도 조절론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되겠죠. 다만 이제 또 한편에서 유가 하락이라는 것이 소비 심리를 건드리면서 소비가 아주 좋아져서 물가가 올라가게 될 만한, 그러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가 올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게 상충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좀 뭐 텀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로는 어쨌든 유가가 밀리게 되면 인플레 심리가 꺾인다는 부분에서는 금리 인상 쪽,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부분에서는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덜해지기 때문에 유동성 관련해서는 좀 우호적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다시 또 물가를 건드릴 수도 있는 것이라서 중장기로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주구장창 유가가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유가가 밀리게 되면 글로벌하게는 뭐 어제 멕시코랑 브라질이 ETF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시황 보셨겠습니다만, 근데 멕시코는 정치적인 이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유가 안 좋은데 자원 부국들이 재정이 좋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쪽 나라들의 소비 심리도 꺾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자원 빈국인 나라들에 있어서는 소비는 좋아질 수 있어도 그 신흥국으로의 수출, 특히 자원 부국으로의 어떤 그 수출 감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방향은 아닐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제 우리 한국 시황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우호적으로 일단 유가 하락을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국면에서는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환율도 역시나 이제 우리가 대체로 유가가 약해지면서 워낙은 달러 강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경기 둔화 이슈 나오고 있고 유럽 쪽도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그리 강력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 원 달러 시황도 유가가 너무 세지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약해진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원화 가치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안정돼 있기 때문에 1,100 한 230원대에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우호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본다면 수혜주와 피해주의 움직임들이 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최근에 네네, 나오고 예. 있는데, 네. 주가 흐름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이들 종목군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접근과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로는 사실 우리가 친환경, 그다음에 뭐 미래에너지원 찾다 보니까 전기차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전기는 기름을 떼야 일부 생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벗어난 그런 분석 범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자본재가 좋다 이런 시황은 별로 없었거든요. 큰 그림에서는 그렇습니다. 유가가 지금 100달러 하던 게 지금 26달러 갔다가 50달러 와 있다고 자본재가 아주 강력한 시세를 냈냐. 물론 이제 섹터별로 보면 화학주가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등 일부 종목군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분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자본재군이 대체로 보면 유가 하락 시기에 아주 성과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 접근에서도 유가 빠지는 날은 뭐 자원개발 테마라든지 정유라든지 조선주는 좀 안 좋고, 그리고 뭐 운송 쪽이라든지 한전 같은 그 비용 관련해서 이제 절감을 누릴 수 있는,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하고 운송주하고 소비재는 좋은데, 뭐 이러한 장단기 전략은 계속 좀 유효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략 측면에서 이를 또 엮어서 살펴본다면 네,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수혜주로 분류되는 그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제가 1번, 2번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릴 때 답을 대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직관적으로 느끼시기에 일단 유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나라는 있다. 그게 미국과 사우디다. 주축은. 이 두 나라의 관계는 나쁘진 않다. 중간에 이란이 껴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멀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미국하고 사우디가 서로 중간중간에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밀당을 할 것 같아요. 좀 높여줬다가 또 다시 낮춰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가는 그래서 밴드가 일단 20달러라는 큰 폭, 50에서 70달러 밴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중심선은 60달러 선 정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FX 야간 선물 그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 지금 모르는 소리 하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포인트라는 것이 WTI만 하더라도 1포인트만 움직여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수익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냥 저희가 느끼기로는 심리적으로 60달러 정도면 뭐 크게 위아래로 10달러씩 움직인다고 해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라는 것이 급등락만 하지 않으면 우리 시황에 크게 악재는 아니겠고요. 어제 우리 시황도 반영했지만 유가 많이 밀리면 오히려 이제 소비재군에서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접근은 필요할 것 같고요. 큰 틀은 지금 경기 둔화 국면이고요.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재의 상승 논리를 경기 둔화 국면에서 찾아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통상 이슈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한 2, 3일 정도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좋게 나오면 갑자기 위쪽으로 뭐 점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유가 올라가고 자본재 아주 뭐 급등 나오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세가 아주 글로벌하게 아주 폭발적으로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아직 저희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0년 재선 그 할 때까지는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갈 거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조심스러운 시각들이 많습니다. 아직 신중론도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자본재가 크게 다른 쪽보다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쪽은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됐을 때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도 모 증권사는 $60 초반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2달 동안에 거의 80에서 50까지 $30 빠졌으니까 뭐 한 $30 바닥에서 한 $10 올라가는 것은 뭐 이유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이 온다고 해도 유가는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소비재가 좀 사이즈 작은 소비재 종목군들이 그런 묵직한 자본재보다는 유가 관련해서는 좋은 시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반등을 또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에 맞는 소비재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